오늘도 썰투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제 인생에 가장 큰 파장을 준 일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흔히 말하는 금수저였습니다. 사실 금수저의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부족함 없이 자랐거든요. 아빠는 40억 자산가로 번화가의 건물 2채를 소유하신 성공한 사업가셨죠. 엄마는 아름답고 우아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어릴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된 암이었고 발견 당시 이미 말기였어요. 긴 투병 생활을 하셨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10살 생일날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으시던 모습이 우리 딸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가 못 지켜봐서 미안해. 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날 밤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저는 아빠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그만큼 사랑을 주셨으니까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빠는 제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셨고 주말이면 꼭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딸, 오늘은 어디 가고 싶어? 아빠, 놀이공원 가요. 그래, 가자. 오늘은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그렇게 아빠는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주시려 노력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엄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면서도 아빠의 사랑과 관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시며 더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고 싶었거든요. 아빠, 나중에 아빠 회사 물려받을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아빠는 너무 행복하구나. 하지만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어.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아니에요. 제가 정말 경영에 관심 있어요. 그렇게 대학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학점 관리도 열심히 했고 인턴십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사회 경험을 쌓는 것을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그를 만났습니다. 공통 지인의 소개로 만난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습니다. 깔끔한 외모에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지적인 대화까지. 첫 만남에서 저는 그에게 반해버렸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번의 만남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이 커졌고 이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욱 믿음직스러워 보였고 제 마음도 더욱 깊어져 갔죠.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은서야, 나랑 결혼해 줄래? 한강변에서 그가 프러포즈를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가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아빠께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리는 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아빠는 제게 너무 소중한 분이셨고 그런 아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떡하나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평생 사랑하는 따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진중한 인사에 아빠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자네를 믿네.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 그렇게 상견례도 순조롭게 끝났고 곧이어 예비 시부모님을 뵙는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살갑게 저를 맞아주셨고 시아버지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복도 많네. 이런 예쁜 며느리를 얻다니. 시어머니의 칭찬에 부끄러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뿌듯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6개월 후로 결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웨딩홀 예약, 드레스 피팅, 청첩장 주문 하나하나가 모두 설레는 일이었죠. 그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예비시댁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걱정 마. 결혼식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예쁘게 있기만 하면 돼. 그의 다정한 말에 저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눈앞에 이 완벽한 일상이 곧 악몽으로 변할 거라는 걸. 행복하기만 했던 나날들 속에서 운명의 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빠께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매년 받는 검진이라 특별한 걱정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저녁 아빠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아빠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시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후 아빠께서 결국 입을 여셨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병원에서 조금 이상한 소견을 받았어.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구나. 저는 아빠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빠. 그냥 정기검진이잖아요. 혹시 모르니 검사 받아보는 거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의 정밀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었습니다. 췌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께서는 평소 당뇨가 있으셨고 그것이 합병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옆에 앉아 계신 아빠를 보니 아빠의 표정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아마도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선생님, 치료 방법은 없나요? 수술이라도? 제 다급한 질문에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뜻이었죠.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빠의 질문에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년. 그것도 최대한일 뿐.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식은 6개월 후. 그 말은 아빠가 제 결혼식을 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죠. 은서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항암 치료 받으면서 최대한 은서 옆에 있도록 노력할게.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결혼을 미루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의 치료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아빠, 결혼은 미뤄요. 지금은 아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아빠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된다. 내가 있을 때 내 결혼식을 봐야지. 그게 내 소원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아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 은서야? 아빠 말 들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내 결혼식을 보는 것만큼 나에게 큰 기쁨은 없어. 아빠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줘. 그 말씀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그래야만 한다면, 전 예비 남편에게 아빠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곧 저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은서야. 나는 네 옆에 있을게. 장인어른 치료 잘 받으시도록 우리가 힘이 되어드리자. 그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래, 이제 내 옆에는 이 사람이 있구나.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아빠 상태를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는 병원에 들러 상태를 체크하고 퇴근 후에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아빠를 간호했습니다.
주말에는 온종일 병실에서 지냈고요. 예비 남편도 가끔 병문안을 와주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형식적이었던 것 같네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오래 머물지 않았고 와도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빨리 자리를 떴으니까요. 오빠, 오늘은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아빠가 오빠 보고 싶어 하셨는데? 미안해, 은서야.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다음에 꼭 오래 있을게. 그렇게 미루다 결국 뜸해지는 병문안. 하지만 저는 그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대기업 직원이니 바쁠 수밖에 없다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히려 믿음직스럽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죠. 시간이 갈수록 아빠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살이 급격히 빠지셨죠. 한때는 당당하고 든든하셨던 아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빠는 제게 늘 웃어 보이셨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날씬해져서 좋네. 하하하. 억지로 농담을 던지시는 아빠를 보며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밤이면 병실 의자에 앉아 아빠의 숨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엄마를 보내드린 것도 모자라 이제 아빠마저 보내드려야 한다니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아빠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빠가 더 마음 아파하실 테니까요. 은서야, 한밤중에 아빠가 절 부르시더라고요. 네, 아빠.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그냥 네가 있어서 좋구나. 네가 내 곁에 있어주니 든든하다. 아빠의 마른 손을 잡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미안하구나. 내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되어서? 아니에요, 아빠.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그날 밤 아빠는 저와 오랜만에 깊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엄마와의 첫 만남, 제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엄마를 여의고 저를 키우면서 느꼈던 행복과 책임감, 마치 유언처럼 들리는 그 이야기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너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이야. 돈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심하렴. 진짜 너를 아끼는 사람은 네가 가진 것이 아니라 네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빠의 말씀이 왠지 모르게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딸에 대한 걱정으로만 여겼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식만큼은 버티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빴던 어느 날 예비 남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은서야, 우리 혼인신고 먼저 할까? 결혼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법적으로 먼저 부부가 되는 게 어떨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그게 장인어른 상태가 안 좋으셔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법적으로라도 네 옆에 있고 싶어서. 그 말에 잠시 감동했습니다. 그가 정말 저를 걱정해주는구나.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굳이 혼인신고를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이라 생각하고 수긍했습니다. 알았어. 오빠? 아빠한테 여쭤볼게.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저를 배신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갑자기 걸려온 병원의 전화.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셔서.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빠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온갖 기계의 의지에 연명하고 계셨죠. 의사 선생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날 하루 종일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빠가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를, 적어도 제 결혼식만큼은 보고 가시기를. 하지만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의사 선생님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환자분 10시 13분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빠가 이렇게 가시다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의 부고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몇 번이나 걸어도 받지 않았죠. 나중에야 회의 중이었어 라는 문자 한 통이 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아빠의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에서도 왔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말투가 모든 게 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아빠의 영정 앞에 앉아 멍하니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길 그저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웃음소리. 고개를 돌려보니 예비 남편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재산이 다 딸한테 가겠네. 우리 아들이 복도 많지 40억이라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지만 아직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아니면 장례식장의 긴장을 풀기 위한 가벼운 농담이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빠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현관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은서야, 많이 힘들지?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차라도 한잔할래? 그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있어줄게. 소파에 앉은 그는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은서야, 내가 아까 하려던 말이 있는데 장인어른 건물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건물 이야기를?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사실 내가 생각해놓은 사업이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장인어른 건물 내가 비싸게 팔아볼까 해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아빠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미안해, 은서야. 내가 너무 성급했네. 그냥 네가 이제 혼자 이런 큰 재산을 관리하려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너무 마음 상하게 했다면 미안해. 그의 해명이 그럴듯해 보였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탓이라 생각했죠. 슬픔에 잠긴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오빠도 좋은 뜻으로 그랬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이해해. 네가 좀 진정되면 천천히 이야기하자. 그렇게 그날 밤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예비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거든요. 은서야, 어떻게 지내니? 많이 힘들지? 시어머니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왠지 형식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은서야, 내가 좀 급한 일이 생겼어. 5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려는데 돈이 좀 부족하네. 계좌 보낼 테니 입금 좀 해줄래? 이 정도야 너한테는 푼돈이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돈을 요구하신 건가요? 아빠의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이고, 은서야.
네가 이제 유산을 다 물려받았으니 5억 정도는 큰 돈이 아니잖아. 그리고 결혼하면 어차피 우리 식구인데 뭐가 문제니? 어서 입금해줘.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내가 지금 너무 슬퍼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가?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은 아버지 장례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뭐야? 그냥 계좌번호 보내면 입금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제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저를 어떻게 봐왔는지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 나누시죠. 재산 다 물려받더니 벌써 인심이 서늘해졌네. 내가 우리 아들더러 그랬어. 돈 많은 집 딸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골치 아플 거라고. 내 아버지 재산이 네 재산인 줄 아나 본데 결혼하면 다 공동재산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게 현실인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남편이 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죠. 은서야, 이제 그만 혼인신고 하자. 왜 자꾸 미루는 거야? 오빠, 술타 냄새가 너무 심해요. 내일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이야기하자고. 장인어른 돌아가셨으니 이제 네가 다 물려받았을 거 아냐? 우리 빨리 혼인신고하고 그 돈으로 내 사업 시작하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오빠, 방금 뭐라고 했어요? 뭐? 아니 그게 내 말은? 그가 말을 더듬는 사이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저가 아니라 아빠의 재산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예비 남편은 제 집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제게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약혼자는 출근을 위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더라고요. 마침 소파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 가져다 주려고 나가는데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우선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어. 이제 건물들만 팔면 돼.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더 듣기 위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영이 아직 임신 초기니까 안 들키게 조심해, 엄마. 그래도 내 아이 태어나기 전에 빨리 해결하고 합쳐야지. 순간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나영기? 임신? 내 아이? 이게 무슨 소리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의 수상한 정황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혼인신고 요구, 재산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들의 수상한 행동들. 마침내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빠의 재산만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아니라 아빠의 재산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뒤를 도는 순간 저는 그와 마주쳤습니다. 저의 표정을 본 그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은서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방금이요. 누구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시작했죠. 엄마야, 안 들어왔다고 걱정하실까봐. 순간 그의 눈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내가 다시 생각해봤어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예비 남편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은서야, 잘 생각했어. 어디서 만날까?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득 카페 구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놀랍게도 예비 남편과 어떤 여성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임신한 것처럼 보였어요. 호기심에 자리를 옮겨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죠. 준서 오빠, 이제 어떡해요?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오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니 너무 괴로워요. 나영가, 조금만 참아. 결혼하자마자 그 여자 재산을 내 이름으로 옮기고 바로 이혼할 거야. 그 돈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정말요?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 그냥 돈 많은 재벌 딸이야. 나중에 또 다른 남자 만나겠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지? 그가 나와 결혼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게다가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있다니? 그들이 자리를 떠나자 저는 그 여자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와 헤어지자 전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은서라고 합니다. 방금 카페에서 이준서 씨와 대화하시는 걸 봤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게 맞나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김나영 씨와 함께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여자를 미워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우리 둘 다 그 남자에게 속은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실례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저의 질문에 김나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쪽과 결혼하기로 한 그 남자가 저와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하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그가 당신과 결혼을 약속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준서는 그녀에게 자신이 사업차 해외에 자주 나가야 하는 바쁜 사업가라고 속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갑자기 큰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우연히 그의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당신과 주고받은 메시지, 결혼 준비 사진들, 모든 걸 알게 됐죠. 그에게 따졌더니 그제서야 모든 걸 실토했어요. 당신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려 했다고, 그리고 그 돈으로 저와 아이를 부양할 계획이었다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도 저와 마찬가지로 속은 것이었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의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으니까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나영 씨. 당신이 사과할 필요 없어요. 우리 둘 다 그 사람에게 속은 거니까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준서는 그녀에게도 거짓말을 했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던 거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도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그녀의 말에 저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나영 씨,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는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께서 늘 말씀하셨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모든 것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그들이 저를 이용하려 했다면 저도 그들의 욕심을 이용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카페에서 약혼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은서야, 오늘 정말 예쁘다. 역시 내 여자가 최고야. 그의 거짓된 칭찬이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연기해야 했죠. 오빠,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결혼은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말이 그의 귀에는 재산을 포기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로 들렸나 봐요. 맞아, 은서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건물에 대해 오빠가 말했던 거 기억나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결혼하면 오빠의 사업을 위해 건물을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정말? 은서야, 넌 정말 최고야. 내가 그 돈으로 사업을 크게 벌이면 우리 더 많은 재산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가 안심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다음으로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냉랭하게 저를 대했지만 제가 사과하자 금세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땐 제가 아빠 돌아가신 직후라 너무 예민했었나 봐요. 그래, 조금은 서운하더라. 그래도 뭐 네가 이렇게 사과해주니 알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네, 어머님.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파트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저도 아빠 건물을 처분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우선 어머님이 대출 받으셔서 계약하시면 제가 건물 처분하는 대로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아이고, 우리 며느리 최고. 역시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다니까? 그렇게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준서는 사업 자금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고 시어머니는 아파트 계약을 위해 대출까지 받았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고 저는 그들의 욕심을 이용해 함정을 파고 있었던 거죠. 한편 김나영 씨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도 저의 계획에 동의했고 필요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은서 씨, 정말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몰랐어요. 괜찮아요, 나영 씨. 우리 둘 다 그의 피해자예요. 이제는 그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가르쳐 줄 때가 됐어요. 어느 날 이준서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서야, 좋은 소식이 있어. 건물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시세보다 좀 높게 쳐줬어. 계약만 하면 돼. 정말요? 오빠 대단해요. 역시 사업 감각이 있으시네요. 저는 감탄하는 척했지만 사실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고용한 가짜 매수인이었거든요. 그럼 계약서 가져갈게. 네가 사인만 해주면 돼. 알았어요, 오빠. 그런데 혼인신고는 언제 할까요? 건물 계약 끝나고 바로 하는 게 어때? 그럼 돈도 들어오고 우리도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만 남았네요. 예정된 날 카페에 자리했어요. 이준서는 계약서를 가지고 왔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함께였죠. 아마도 계약이 무사히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 은서야, 여기 계약서야. 여기 사인만 해주면 돼. 약혼자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도 반짝였습니다. 사인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뭐든지 물어봐, 은서야. 오빠는 정말 나를 사랑해요? 아니면 아빠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널 사랑하지. 그런 의심은 하지 마. 그럼 나영 씨는요? 그녀도 사랑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당황한 듯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은서야,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사인이나 해. 시간 없어. 잠깐만요, 저 어머님. 제가 아직 질문을 다 못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오빠와 나영 씨의 관계, 임신 사실, 그리고 내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려 했다는 것까지.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시어머니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은서야, 너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준서가 당황하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모든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준서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던 내용, 그리고 나영 씨에게 보낸 메시지들까지 모든 증거가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이준서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증거를 보여줘도 소용없어. 너 이미 건물 팔기로 약속했잖아. 계약서도 다 준비됐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계약서는 준비됐어요.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고 김나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나영아, 너 여기서 뭐해? 약혼자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속였잖아요. 은서 씨에게도 저에게도. 나영 씨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준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황은 간단해요. 당신이 저와 나영 씨 두 여자를 동시에 속였다는 거죠. 당신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 아빠의 재산이었잖아요. 제 차분한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아들이, 아니 우리가 그럴 리가 없잖아. 시어머니가 발끈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준비해둔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약혼자의 통화 녹음 파일, 나영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제 재산을 노리고 모의했던 증거들까지. 이건 불법 녹음이야.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법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법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실을 밝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든 증거를 본 후 이준서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구석이 없었던 거죠. 그래, 인정을 할게. 처음에는 네 아빠 재산이 목적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널 사랑하게 됐어. 이준서의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요. 나한테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나영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는 결혼을 취소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취소된 상태예요. 뭐? 그럼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 맞아요. 당신들이 저를 속였듯이 저도 당신들을 속였어요. 건물은 절대 팔 생각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5억짜리 아파트 계약하셨다고 들었어요. 대출도 받으셨다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도 사업자금 대출 받으셨죠? 아빠 건물 판다고 해서 이준서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시게요? 건물은 절대 팔 생각 없는데 대출금은 갚아야 하잖아요?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된 상황을 직면한 것이죠. 이럴 수는 없어. 너 우리한테 약속했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 약속했죠. 하지만 당신들도 저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약속은 지키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때 이준서가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죠. 이 배신자,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하지만 그가 저에게 다가오기 전에 저희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의식했는지 주저앉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계획은 완벽했는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요. 진심 어린 사랑 없이는 어떤 계획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님, 진정하세요. 당신들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재산만 노리고 그건 다 너를 위한 거였어. 우리 아들이 널 책임져 줄 수 있게 하려고.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너무 깊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투자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에 투자하셨다는 거군요. 그런 투자는 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네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소송을 걸 거야. 시어머니가 위협했습니다. 소송이요? 어떤 근거로요?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면 제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려 했다는 것? 오히려 제가 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제 단호한 태도에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준서는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넌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을 만난 걸 후회해요. 거짓말과 속임수로 시작된 관계에 미래는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그렇게 그들은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쫓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울부짖음과 이준서의 욕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준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몰라보게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허름한 옷차림,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쭈그러든 어깨,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은서야야, 제발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비굴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차갑게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빚 독촉이 너무 심해. 이자도 못 갚고 있어서 이제 경매에 넘어갈 지경이야. 우리 부모님도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요?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도.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신하고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죄송하지만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그건 모두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대출받아 사업한다며 제 재산을 노렸잖아요. 어머님도 아파트 계약한다며 돈 요구하셨고요.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시다니. 은서야, 제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하셔. 심장이 안 좋으셔서.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전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안녕히 가세요. 그를 돌려보내면서 마음 한구석에선 측은함도 들었지만 이내 단호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빠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저를 이용하려 했고 제 상처와 슬픔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후로도 그들은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집과 차를 모두 팔아 빚을 갚았지만 아직도 갚을 빚이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한때 저를 무시하고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아빠의 납골당을 다녀왔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빠의 손길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지나가고 새로운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저도 배신과 상처를 딛고 더 강하고 현명하게 성장했어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